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은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석유가 장 초반에 개파락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 뭐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유가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반에 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자, 그 이후에 이 반등에 대한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.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제가 한국석유를 영상 촬영하기 전에 흥구석유에 대한 분석 영상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현재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 전일 유가가 보합세를 보여주었고,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 초반에 하락을 할 수 있다 하지만, 이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유가 관점이나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현재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어쨌든 개파락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, 그리고 이 전쟁 관련된 이슈가 모두 엮여 있으면서 중장기적인 흐름세가 견조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모든 종목이 그렇고 뭐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. 하지만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죠.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금일 영상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고,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일 모두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 가져왔습니다. 사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한국석유 관련된 실적적인 측면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. 그래서 금일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,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가총액이 상승해주고 있는데, 자,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? 자,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유가를 들 수 있습니다. 이 파란색 선이 유가고 보라색 선이 한국석유의 주가입니다. 살펴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할 때 한국석유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. 또 유가가 하락할 때 한국석유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례 관계가 있다. 자, 이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에서 물론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이 고유가에 대한 기조,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 가파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데, 현재 이러한 부분보다도 유가와 실적보다도 유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와 주었습니다. 지금 뭐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, 어떤 기사가 나와주고 있냐면 이 미국이 또 이란에 대한 경제를 제재하겠다라는 기사화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부분은 당연히 이 석유 수출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. 사실 뭐 이란이 하마스에 무기 납품을 해주면서 전쟁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100%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이란이 간접적으로 헤즈볼라랑 하마스를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, 영사관을 일단 먼저 공격한 건 이스라엘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국인 이스라엘만 도와주고 이란은 경제 제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만약에 할 거면 둘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,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미국을 누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,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,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공격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입니다. 이 시리아의 영사관,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주면서 이란도 계속해서 보복하겠다라는 기사가 4월 13일 전에 나와주었고, 4월 13일 오후 11시경에 이스라엘로 미사일과 드론을 수백 발 발사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란이 발사했다, 미사일을 발사했다, 이스라엘로 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사실 보복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. 이스라엘이 먼저 쳤기 때문에 이란도 당연히 이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할 것이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, 이 단기적으로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은 끝낼 수 있는 재료지만 현재 중동의 정세를 살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석유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공격성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 국가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이란 아래에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또 이란이 봉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실제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석유의 약 6분의 1 그리고 LNG죠. 액화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봉쇄가 되면 물동량에 큰 문제가 생긴다.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도 크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도 나빠질 수 있다. 그래서 CPI 지표부터 해서 뭐 PPI 지표 모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려가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, 지난 영상들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. 관련된 유가 관련된 종목들, 또 해운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디테일한 분석 영상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, 해운 관련된 디테일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을 했냐? 자,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죠.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이 네타냐후 정권인데 현재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지지율을 높이려면 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하거나 이 전쟁을 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, 결국에는 이렇게 갈등이 되는 이란을 이 제재를 하고 있고,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부각시킨 요인 자체는 자국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또 미국과의 관계인데 뭐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서로 우방국이긴 합니다. 하지만 그 부분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정권인데 네타냐후 정권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. 또 트럼프가 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전쟁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할 확률이 높다. 그렇게 되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라크부터 쿠웨이트까지 대표적인 산유국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 상방 모멘텀은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현재 유가의 가격적인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한 85달러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까지 뭐 70달러 초반에서 78달러까지 유가의 어떤 박스권 흐름세를 보여줬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습니다.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리스크인데, 이 지난 유가 고가를 봤을 때 100달러를 또 돌파해준 구간이 존재했습니다. 이때 당시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원자재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도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현재 분위기 자체는 이 수요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와주면서 수요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이 단발성 이슈로 끝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정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가의 고공행진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유효하다. 또 사실 앞으로 정세적인 부분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존재한다면 제가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추후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. 그리고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됐을 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드립니다. 자, 이제 원달러 환율 가져왔는데 환율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현재 한 1,400원 구간까지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렇게 환율이 상승해준 모습은 바로 이 소매 판매가 또 높게 나와주었습니다. 예측치가 0.4%고 실제가 0.7%를 기록을 해주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이 소매 판매를 기록을 해줬다. 자,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.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온 것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.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.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결국에 이 부분도 시장의 공포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, 뭐 리스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. 또 CPI 지수도 높게 나왔죠. 자,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있고, 제가 23년 하반기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,
당시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24년 이 상반기에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각종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 상반기는 좀 힘들다. 그래서 이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9월쯤에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사도 보게 되면 9월이나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관점 자체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제조업 지표 가져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? 앞서서는 제가 계속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 공급적인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때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수요도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이 경제 지표가 바로 제조업 지표 때문입니다. 현재 예측치가 48.5를 기록했는데 실제가 50.3을 나타내줬습니다. 실제로 이 50을 넘어주면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제조업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자재 최대 수요국, 최대 공급국인 중국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.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. 그럼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유가 상승 모멘텀은 더욱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때문에 가져온 건데 지금까지 뭐 제가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. 자,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리스크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 유류세를 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유가가 고공행진하더라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 있다. 자,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22년 3월 31일의 기사입니다. 당시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. 이 고유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나왔지만 유류세를 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주가의 하방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?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이 중동 이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유류세 인하 관련된 기사가 나오더라도 이 구간보다 더 강한 힘을 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차후 유류세 관련된 이야기도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소유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장 초반에 개파락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의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오전장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죠. 오전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였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나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강하게 부각이 되거나 유가가 상승해줄 그런 이벤트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특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강하게 존재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조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 있는 16,000원 구간과 또 5일선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?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경제 정책을 펼쳐주면서 지지율이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지지율 싸움을 위한 어떤 제스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 또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할 확률이 높다. 자,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한국석유 주가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